햇살이 기분 좋은 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에는 뭔가 아쉽죠. 가족과 함께건 연인과 함께건 혹은 혼자서라도 밖으로 나와 햇살을 만끽하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Und deshalb sollten wir Angst haben. Wir können nicht genau berechnen, was dann passiert und die Klimakrise könnte außer 독일, Kontrolle geraten.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거리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녀석은 한 번 태어나면 100년 이상을 살고 지구 어디에나 살고 있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답니다.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불리는 온실가스. 산업화 이후에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이 되면서 온실 효과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됐는데요. 한번 배출된 양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배출된 양이 이미 온실가스로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기준에서 1.5도씨만 올리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5도씨 상승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았고, 그 위기는 벌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쪽 옆에 있는 파란 지구, 빨간 지구는 동시에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도 멈추게 하는 행사가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서 열렸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를 걱정하며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자 다양한 구호를 외치지만 이유는 하나, 기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 생태계가 임계점을 지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과학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 남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국제기후행동 주간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재앙을 극복할 전 지구적인 결의와 글로벌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행사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어제 많은 국가들에서 진행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오늘 진행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 각계 종교인들도 이 글로벌 기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으로 다음 세대에 닥칠 위기가 걱정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 세대 안에서 결단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세를 위해서 나선 거죠.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 문제와는 다르게 인류의 그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급하고도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해결해 보자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보낸다면 지구에서 인류가 즐기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날들도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전거면 충분하다. 행복은 자전거 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 만들어내고 있는 이산화탄소. 지금은 비상 선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더 이상 자동차는 늘어나서 안 되고요. 오히려 친환경으로 전환도 해야 되지만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바꿔내야 됩니다. 1.5도씨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과학계의 진단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 당장 줄이지 않으면
기후 위기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경고의 퍼포먼스. 그러나 이런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은 전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얼마일까요? GMST라는 그러니까 글로벌 민 서피스 템퍼처라는 지표를 사용하거든요. GMST, 즉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전 세계 바다와 지면의 평균 표면 온도 값으로 산업화 이전 온도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표의 온도가 한 15도 정도 돼요. 그럼 이제 그 전체로 16.5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하루하루 온도를 경험하는 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요새도 아침에는 뭐 한 19도, 20도 되고 저녁이 되면 26, 7도까지 한 7도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구와 같이 큰 덩어리에서 1도씩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큰 온도 변화거든요. 지구의 온도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지구의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4천만 년.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생명체가 등장했다 멸종하는 원인이 지구 온도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8세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예전 자연에서 발생하던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는 몇만 년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이 온도의 상승과 하강 속에서 생명체는 멸종과 탄생을 반복하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의 온도 변화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온도 상승인 것이죠. 온도가 올라가는 걸 단순히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에오세의 경우에는 온도가 6도 올라가는데 한 2만 년 정도가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 3,300년의 1도씩 오른 에오세의 온도 변화도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파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1도가 오른 것입니다. 2만 년에 6도 올라가는 것하고 200년에 6도가 올라가는 것하고는 거의 100배 정도의 그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가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면서 더 두꺼워진 유리벽의 온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배출된 양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지난 100년간 배출된 양이 이미 온실가스로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얘가 이제 이 추세로 계속 배출을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2도씨 직전에 멈추자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어떻게 줄이면 좋겠느냐를 매년 뭐 회의하는 당사국 총회 같은 것도 이루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산업혁명부터 지구를 위기로 만든 것입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선 세계 195개 참가국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기존 상승폭을 2도보다 낮게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유엔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 3 years ago, your governments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t sets a goal holding the rise in global mean temperature rise to well below 2 degrees above pre-industrial levels while pursuing efforts to limit it to 1.5 degrees Celsius. At that time, relatively little was known about the risks avoided in a 1.5 degree world compared with a 2 degree warmer world or about the pathways. 이에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다시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IPCC 1.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 2도씨와 1.5도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산호는 평균 온도가 2도씨 오르면 사라지게 되고요. 북극 해빙은 10년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해안홍수와 폭염 사망자 수도 고작 0.5도씨 차이에도 피해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작물 생산량이나 어획량도 달라질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한계 온도 1.5도씨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온도가 1도 정도 상승을 했어요. 특히 그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한 1도 정도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구의 한계 온도까지 0.5도씨 남았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인류가 겪기 힘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체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특히 매년 뜨거워지는 여름은 밖에서 활동하기조차 힘들 정도인데요. 가장 더웠던 2018년 여름은 10년 동안 평균 폭염일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변화는 폭염뿐이 아닙니다. 태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도는 태풍 미탁의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자주 찾아온 태풍.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을 태풍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10월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닥칠 확률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바다가 아직도 충분히 식지 않아 태풍의 길을 열어줬고, 가을 태풍은 여름철 뜨거워진 해수면이 태풍의 몸집을 키우면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태풍이 9월이면 말이면 끝났는데 지금은 10월 달이 되더라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심각한 문제는 가뭄 현상 때문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만 기상이변에는 속수무책인 거죠. 피해가 엄청납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한 번 발생한 산불은 빠르게 번져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가뭄이라는 재해는 사실 복합재난, 즉 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이 제한되었을 때 산업에 대한 피해, 그리고 농업 용수가 공급이 제한되었을 때 농작물이 수확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물가 상승에 이어지는 부분, 그 국가 재난 수준의 이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기후 변화는 인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물폭탄 수준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 도심의 하수구는 빗물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람하고 도심은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해버리죠. 한 30년 정도의 그 강우 패턴을 보게 되면은 비가 오는 지역은 많이 오는데 또 안 오는 지역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 형태로 과거와 강수량만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지만 비가 오는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화. 매일 아침 출근길 날씨 예보만 보시나요? 이제는 미세먼지 지수 체크도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도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그런 약간 고기압성인 그런 순환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농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짙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 번 발생한 미세먼지는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 지구 온난화와 그 미세먼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대기 정체라는 것이 서로 어떤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산화탄소가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심각하게요. 그런데 기울기는 농업농촌의 재앙이다. 날씨에 의존해서 생업을 하는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기후변화가 그야말로 생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날씨가 뒤죽박죽이라서 이게 옛날에 절기 따라서 농사 짓고 사는 게 그게 옛날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내다봐야 될지 모르겠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다가오니까요. 네, 더 절실하게 저희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구의 한계 온도까지 아직 조금 남았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도 옛말일 정도로 기후가 변했습니다. 날씨에 기대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 시름이 말로 못할 텐데요. 예부터 연교차가 작아 농업이 발달한 지역인 전북 김제를 찾았습니다. 이곳 김제에서 나고 자란 김종철 씨, 40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온대 과일인 복숭아. 날씨가 뒤죽박죽으로 변해 40년의 복숭아 농사 노하우도 통하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기온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상 저온과 가뭄, 폭염 등으로 농사 짓는데 상당히 예로사항이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복숭아는 여름철 과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고 또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뜻밖의 냉해가 찾아오는가 하면 연일 찌는 폭염으로 복숭아 맛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은 수익으로 이어지니 복숭아 농사가 천직인 김종철 씨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하우스 재배를 시작해 날씨의 영향을 줄인 것이죠. 겨울에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추워졌다 따뜻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원만하게 이게 추워지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따뜻했다 갑자기 추워졌다 하면 복숭아 나무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냉해가 와요. 냉해가 오다 보면 또 가지가 얼어 죽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복숭아를 하우스 재배한다. 주변에서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철 씨는 기후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온도라든가 물 관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정선에 관리할 겸 또 조기 수확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판로를 이제 좀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서 하우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노지에서 자란 작물이 더 맛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 김제에도 폭염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아예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작물이 이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귤과의 과일, 레드향. 최영림 씨는 원래 짓던 사과 농사를 접고 5년 전부터 레드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식한 지는 5년째 되고 수확은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좀 높여가지고. 최영림 씨가 사과 농사를 포기하고 레드향으로 작물을 바꾼 이유도 결국 날씨 탓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거든요.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날씨가 좀 기후변화가 자꾸 올라가고 뜨거워져서 이게 모든 작물들이 잘 안 익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과 농사를 했는데 사과가 잘 안 익어지고. 1975년부터 시작했던 사과 농사. 김제의 아침과 낮의 기온차로 달고 맛있는 사과가 재배됐지만 5년 전부터는 사과가 속도 덜 익고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것밖에 포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날이 너무 뜨거워서 포도도 잘 안 익어져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캐고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그 포도밭도 많이 또 캐내고 그래요. 한라봉을 좀 재배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가 있거든요. 이 완주만 해도 지금 한 20가구 될 거예요.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후가 변하는 탓에 최영림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가 재배 작물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농업을 얼마나 변하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후 변화 대응에 맞게 작물을 연구하는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지구 대기상의 온실가스가 이렇게 빨리 증가할 경우에 대표적인 온대성 과수인 사과 같은 경우는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급속하게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을 때의 사과 재배 면적입니다. 2100년에는 재배 지역이 거의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변화는 과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구소에서는 2100년의 기후를 예측해 여러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온이 됐을 경우에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추가 속이 들어 차지 않고 굉장히 가늘고 길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고온에서는 배추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지 못하고 결구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의 경우에서도 온난화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생육이 더딘 것도 있지만은 품질이 저하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배추가 금추였던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각 가정에서는 시름소리가 났었는데요. 미래에는 우리 식단에 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온도가 몇 도씩 상승하는 문제가 아니고 쌀, 그다음에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같은 국민 식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작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그런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그런데 바다도 기후변화로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박장원 학생. 지난 8월 바다에서 낯선 생물을 잡았는데요. 문어 같기는 한데 평소에 보던 것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머리 모양이 다른 문어들과 달랐고요. 좀 뾰족했고 일단 파란 선이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아열대 생물인 파란 고리문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파란 고리문어는 2016년 거제 앞바다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업인께서 이제 조업 중에 파란 손문어에 노출이 돼서 독성에 의한 피해를 보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민께서 이제 본인이 처음 보신 생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하셔서 그때 이제 최초 보게 됐습니다. 파란 손문어 자체는 독성 물질인 테트라톡신이라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파란 손문어에게 물리거나 혹은 접촉하였을 때 사람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파란 선문어는 주로 일본 남쪽 지역이나 호주 등 평균 수온 25도 이상의 바다에서 사는 생물인데 남해 바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박장원 학생이 파란 선문어를 잡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바닷가에서 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남해 바다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아열대성 생물이 연안해역에서 서식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동계 저수온 시기를 거쳐야 하는데, 아열대성 생물이 겨울을 지나면서 서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름철에 난류수의 확대에 따른 수온 상승, 그런 부분들이 아열대성 생물의 분포역을 넓히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 해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점점 아열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해수면 온도로 바뀌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수산 자원의 거의 대부분이 온대성 어종입니다. 회유성 어종이며 온대성 어종인데, 아열대성으로 생태계가 바뀌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어종의 변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생산성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크게 우려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후 변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폭염일 겁니다. 폭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말라리아 모기의 생존 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오면 모기나 찐드기와 매개체, 감염병 매개체가 늘어서 또 늘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 이 세균이나 이 균들이 잘 서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추운 겨울에는 균들이 잘 증식을 못 하거든요. 식중독도 잘 안 생기고. 그렇지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나 음식에 오염된 균이 증식을 잘해서 또 감염병이 늘고 또 이 균이 사람과의 감염 내지 아니면 매개체를 통한 전파에 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는 직접적으로 감염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질병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각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기는 질병을 옮기는 무서운 매개체입니다. 특히 생명에 위협을 주는 더운 지역의 모기종들이 도심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상황이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기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았던 지역에서 그 새롭게 그런 모기가 잡힌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서식처가 확장된 거거든요. 쯔쯔가무시를 옮기는 털진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털진드기를 조사를 해보면 원래는 남방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쭉 생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걸 저희가 5년이나 10년 주기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점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식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질병을 옮기는 그 매개체가 북상하고 있다. 즉 서식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날씨는 변합니다. 그렇지만 기후는 변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날씨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현상이라고 했을 때 기후는 그 현상들이 어떤 통계적으로 좀 긴 기간 동안 모여서 이루어진 건 평균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이제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을 만약에 30년 정도 평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한 온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10년, 20년 아니면 100년을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기후 변화라고 저희가 통칭을 합니다. 1912년 정도서부터 2017년까지 그런 기온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평균 기온이 약 10년당 0.18도씨 정도로 오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0.18도 올랐을 뿐인데 기후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기온이 상승된 것만큼 바람이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 달라진 바람을 따라서 수증기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서 강수의 패턴들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호우 기준에 해당하는 80mm 이상의 비가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온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바람 방향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강수와의 어떤 연관성들 그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어느 지역은 호우가 증가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뭐 가뭄이 뭐 증가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기후 변화, 전 세계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독일은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먼저 실현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 독일에 위치한 유럽에서는 매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인 45.9도를 기록했고 독일에서는 작년에 맥주가 바닥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됐죠. 이러한 폭염은 도시를 마비시켰습니다. 독일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유럽 전체에까지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9도까지 오른 날씨에 기차가 선로를 달리자 스파크가 튀어 메마른 초원지대를 태우고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최근 유럽 대륙 전역에 걸친 이런 기록적인 폭염에 유럽 전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기후변화는 독일의 이러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In den letzten fünf Jahren hatten wir 4 solcher Hitzesommer. 2003 starben 7.500 Menschen zusätzlich. 2010 und 2015 starben zusätzlich 6.000 Menschen. Wir haben erste Zahlen für 2018, für letztes Jahr. Im letzten Jahr starben zusätzlich 10.000 Menschen. Das ist die größte Naturkatastrophe der letzten 500 Jahre oder so. 독일은 올해도 변함없이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꾸준히 감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염에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Das kann man dann auch noch krasser sehen in der Arktis. Da gibt es gerade Waldbrände und das ist an sich normal. Aber das Ausmaß ist dieses Jahr nicht mehr normal. Und deshalb sollten wir Angst haben. Wir können nicht genau berechnen, was dann passiert und die Klimakrise könnte außer Kontrolle geraten.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에게 더운 날씨에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체감하는 폭염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Ja, okay, wir haben ja gerade eine Hitzewelle, ist ja sehr warm. Natürlich ist Wetter nicht dasselbe wie Klima, aber die Tendenz ist sichtbar. Wir sehen, dass es generell auf der Welt immer wärmer wird. Und ja, wir haben jetzt zweimal den Hitzerekord gebrochen, am Mittwoch mit 40,5 und jetzt gestern mit 42,6 Grad Celsius. Und ja, das sind halt jetzt Rekorde, die es noch nie so gab. Und ja, wir sehen jetzt halt leider endlich, dass wir auch selber betroffen sind in Deutschland und nicht nur die Menschen im globalen Süden. 과거 독일도 배기가스로 점령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의 방법이 나무를 심어 숲을 살리는 것입니다. Weil dort, gerade jetzt, wo es so warm ist, merken wir ja, dass das im Grunde den Menschen doch strapaziert und wir uns dann davon erhoffen, wenn der Wald bleibt, dass wir einfach ein bisschen mehr Lebensqualität auch in der Stadt behalten. 그러나 독일의 숲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숲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중동부에 위치한 작센 안할트주에서는 숲이 죽어가는 속도가 심각할 정도인데요. In kleineren Maße, ob Sturm, Windrosen mittlerweile, die wir hier haben, die wir eigentlich früher auch nicht kannten. Ja, es hat in den vergangenen Jahrhunderten immer wieder solche Sachen gegeben, Wetterextreme. Also die Klimaforscher sagen auch, dass das... 산림청 직원들의 걱정은 또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나무가 죽는 현상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Das ist unser Datenspeicher. Wir haben den gesamten Wald erfasst. 그래서 매일 숲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짝센 안할트 산림청 지부장인 요르그 아메 씨는 40년 동안 숲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 3년간 숲에서 일어난 일은 본인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Der ist schon zu trocken. 일단 죽은 나무들의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Und wenn man jetzt mal so die Kiefer hier oben in den Spitzen besieht, die noch grün sind, dann sieht man schön oben an den Außenrand, wie die Nadeln langsam trocken werden. Ja. Können Sie ja mit der Kamera mal rüberschwenken. 물 부족으로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 Und das haben wir jetzt seit 2,5 Jahren massiv. Und wenn man das Auge streift, immer mit der Zunahme, es hält zurzeit auch nicht an. So, da muss man natürlich jetzt irgendwo mit umgehen können. 숲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건 물 부족뿐만이 아닙니다. 폭염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Das Klima verändert sich in Deutschland sehr rasch. Es wird wärmer, die Sommer werden trockener und die Winter werden feuchter. Die größten Probleme bereiten dabei die Extremereignisse. Das ist alles sehr belastend und hat viele nachteilige Auswirkungen. Die Böden trocknen aus, die Grundwasserspiegel senken sich ab. Die Landwirte denken laut über Bewässerungen nach. 물 부족과 폭염은 나무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무 껍질 속에 벌레들이 증식하고 있는 것이죠. Weil die grundhafte Schädigung ist jetzt das fehlende Wasser. Aber in der Folge kommen natürlich andere Sachen hinterher, wie die Kalamitäten, die Käfer. Aber das, was wir jetzt die letzten 2 Jahre oder 3 Jahre erleben, habe ich in den 43 Jahren so nicht erlebt. Und da muss man natürlich lernen, mit umzugehen und ist sicherlich eine spannende Sache. Wenn nicht zu viele sterben würde, das ist so.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이 자리를 지켰던 나무들. 결국 기후변화로 발생한 폭염과 물 부족으로 숲 전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짝센안할트주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숲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Weil auch die Kiefer zeichnet, also die Hauptbaumarten, gibt es eben Untersuchungen, welche Baumarten man noch verwenden kann, die hier wachsen. Und das ist eine Versuchsfläche der Nordwestdeutschen Versuchsanstalt mit der Küstentanne. 기후변화는 이처럼 자연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mi치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노력하지 않는 한 자연은 더 회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Jetzt nur komplett gestorben oder kann man Das ist tot. komplett? Der Baum ist tot. Und diese Anpassungsfähigkeit. 지구는 지금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보다 1도씨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구 곳곳에서는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뉴욕. 이곳에도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 경고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허리케인으로 말이죠. 2012년 10월 이곳에는 강력한 허리케인 샌디가 상륙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and big storm. You need to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follow the instructions of your state. 허리케인 샌디로 뉴욕 시민 4만여 명이 거주하던 주택이 처참하게 훼손됐고 2, 3주 동안 정전과 단수로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스테이튼 섬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뉴욕시에서는 스테이튼 섬 해안가 집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방벽을 세우기로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 지형도도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연구한 하버드대 제시 키난 교수를 찾았는데요. With climate gentrification, it's not about supply, it's about demand. It's about a shift in demand. So we hypothesized that higher elevation properties would be performing better in the market, that is in terms of annualized depreciation, than low elevation properties. And we hypothesized that around the year 2000, which is when sea level rise on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has some formal measure of attribution to climate change, and when the effects really started to kick in, that around this time, the lowest elevation properties would begin to underperform the rest of the cohort of real estate properties. And we found this, in fact, to be the case. 과거에는 해변이 보이는 집들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해안가 침수 등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사람들은 높은 지대의 집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And this is a theory that helps explain how people are on the move with climate change and fundamentally how a change in consumer preferences, that is,
preferences that are changing relative to high concentrations of risk in coastal areas and areas subject to forest fires and a variety of other hazards and impacts from climate change may lead people to want to live in other places. And in that process of location and relocation comes unintended consequences, including the dislocation of people who live in, let's say, comparatively low-risk areas. 기후변화는 우리의 식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주거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생활 깊숙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혼수장만할 때 가전제품도 바뀔 정도입니다. 여름이 되게 이제 길어지고 폭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혹한이 있어서 너무 춥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소비 트렌드가 날씨에 따라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옷 같은 경우에도 꿉꿉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의류청정기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든지 하면은 사실은 빨래하고 나서 옷에서 이제 뭐 냄새가 날 수 있거나 그런 게 있어서 건조기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생활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요즘에 혹한이나 혹서 또 미세먼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고 또 각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쇼핑몰, 또 몰링족 이런 사람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비가 또 많이 온다거나 외부 기후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면 밖으로 쇼핑 나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용산구에서 개최된 2019년 기후 서비스 포럼. 당겨지긴 했는데 며칠 한 3일 당겨졌나요? 3일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각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도 토론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1971년부터 2000년하고 기후 변화는 우리의 일상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약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갈 경우 더 많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후 변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11년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있게 되거든요. 오후 3시부터 30분 단위로 지역별로 순환 정전을 시행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악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력 소비자들에게 예고 없이 순환 정전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1년 9월 발생한 순환 정전 사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9월 15일이 애매한 시기였어요. 여기에 이게 에어컨 끌지 말지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순환 정전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지금 예비율이 이제 많이 높아져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5월달은 사람들 생각에 봄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5월 19일은 자연계절적으로 여름에 포함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저건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그런 거고 실제로 뭐 대구나 이런 데로 가면 훨씬 나쁘다. 기후변화로 날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길이까지 변하게 되면서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력의 수급도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백 산맥이나 소백 산맥에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봄이 당겨지고 여름이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끝나는 게 뒤로 미뤄질 거고 가을도 미뤄질 거고 그다음에 겨울철이 시작하는 시기가 또 뒤로 미뤄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에너지 수급 같은 걸 봐도 겨울철에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냉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수급이 중요해질 거고요.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다가온 지금, 우리도 조금씩 그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태풍이 찾아온다거나 혹은 폭염으로 인해 너무 힘들거나 미세먼지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들 엄청 관심이 많아져요. 아 이게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이 기후가 이상하구나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기후변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입니다. 폭염과 혹한의 기상이변,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전염병의 확산, 식량 부족과 기후 난민의 증가. 과학자들은 이 모든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입니다.